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26일 6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하기 전에 먼저 공지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공지라고 할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올릴 때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제목들이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날짜를 적는 부분에 2018년 1월 오늘로 하면 26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습관적으로 모르고 이걸 2017년으로 좀 기록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정을 하고는 있는데요. 좀 오해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보통 이렇게, 사실 이게 1년 차이면, 그죠? 이게 안에 와서 내용을 보다 보면 사실 이게 다르구나를 알 수는 있는데, 혹시 겉에만 보고 혹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을 이야기는 시장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어떤 시장에 여러가지 좀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의 한국 시장, 그쵸? 한국 시장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그쵸? 오늘로써 신고가가 다 나왔는데, 이것을 다른 나라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는데, 이 비교하는 근거를 ROE라는 지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한국을 방한하는 관광객 수가 어떻게 될지, 관광객 수가 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봐야 될 어떤 업종이 있겠죠. 업종과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신규로 이거는 이제 신규로서 아주 우량한 주식을 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좀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정식으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쪽이 코스피인데요. 요거를 제가 좀 화면을 키워서 한번 볼게요. 화면을 키워서 보면, 아이고, 예, 화면을 키워서 좀 볼게요. 보면은 지금 신고가가 이제 기록이 됐고, 거래량 역시도 훌륭하거든요.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역시도 잘 나왔는데, 이것을 일단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본다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신고가라는 것은 모두 다 수익권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만약에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던 그 누구라도 지금은 다 수익권이라는 소리입니다. 수익권.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좋은 심리가 좀 더 많을 겁니다. 좀 더 상승할 거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의미 있게 좀 보면서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5차례 정도의 분산이 나왔고, 근데 아직은 한 차례 정도 분산까지를 좀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며칠 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 분산이 나오고 나서 한 요 정도 기간 정도 안에 또 분산이 한두 번 정도만 나오면 시장이 꺾일 수도 있겠다, 단기 조정이라도 한번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다행히도 신고가를 내줘서, 의미 있는 신고가를 내줘서 다행이었고,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거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의미 있는 어떤 좀
매물대를 뚫는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다행히 이번 주에 다 소화가 돼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수가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수가 마음껏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총이 큰 얘네들의 하락이 좀 멈춰주니까 나머지 업종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이 몰리면서 좀 시장을 신고가로 좀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어떤 환율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세이프 가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세이프 가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럼프의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것이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해당하는 몇 개의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많이 하락은 하긴 했고 이게 뭐 반도체까지도 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는 것이고 환율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강한 하락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이거 역시도 만약에 환율이 1,000원을 깨지 않을 거라면 그죠? 거의 지금 1,000원 근접해서까지 많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공간이 많이 열렸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환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변수들도 좀 챙겨 보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너무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수를 일단은 우선으로 보는 것을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수는 하루에 그 보유한 종목을 보는 것보다 지수 보는 숫자가 더 많아져야 돼요. 코스피 지수를 있는 그대로만 봐도 됩니다. 지수가 상승하고 있구나, 하락하고 있구나, 있는 그대로만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봄으로써 어떤 뭐 환율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가장 먼저 눈치챌 수 있는 곳이 저는 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지수를 매일매일 보는 것으로 좀 대응을 좀 하자라는 것이고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 역시도 사실 중간중간에 뭐 작은 분산이 좀 이루어지긴 했지만 결론은 아무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미 있게 보자라는 거 하나가 있고 지수 코스닥 역시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의 하락이 좀 멈추니까 좀 다른 좀 그 시장이 좀 더 활기를 찾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2월 5일 날 KRX 300 지수가 나오는데 이 안에 신규로 편입될 68개의 코스닥 종목이 어느 종목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증권사에서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 놓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보면 아직 결과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나오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코스닥에서는 기간에 조금 매수를 조금 눈여겨 봐야 돼요. 기간의 매수. 왜냐면 기관들이 그 전에 정권 때 코스닥의 매도 물량이 엄청 났었거든요. 2016년, 2015년 말부터 해서 였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기관의 물량이 상당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에요. 외국인들은 계속 모아 나갔거든요. 좋은 주식들은 코스닥에서도. 근데 기관들은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수가 나오면 지금
뭐 코스닥 150 ETF에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KRX 300 지수에 포함될 이 코스닥 안에서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기관들은.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할 물량만 남았지 지금 매도할 물량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매수 쪽에 조금 우위를 두는 것이 어떤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가상거래소 관련해서 저번 주부터 좀 문제 혹은 뭐 이야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일단은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규제를 떠나서 더 큰 그림은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의 선물 거래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상방과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둘 다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에서 선물 거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했던 영향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 미국의 선물 거래가 생기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이 가격대가 많이 빠졌고 2천만 원 정도 대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있다라는 게 눈으로 봐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의 선물 거래의 의미는 뭐냐면 진짜 선수들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작은 어떤 머니들이었지만 이 머니들이 여태까지는 상승만 하는 걸로 아는 게임을 했었는데요. 진짜 선수들이 앞으로 이 시장을 상승과 하락에서 모두 다 베팅을 할 거기 때문에 쉽게 돈 벌긴 힘들어졌다. 근데 딱 그 미국의 선물 거래가 시작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주가를 보면 쭉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계속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비트코인이 그때 선물 거래가 있고 나서부터 변동성이 많이 축소되고 쉬운 돈 벌 수 있는 곳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조금 더 아마 인기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쪽 가상화폐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좀 자금도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물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은 양 시장 모두 신고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고가라는 거는 매도 없이 그냥 내비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종목을. 근데 아무 종목이나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신고가가 냈을 때 지수보다 내 종목이,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상승하는 게 맞겠죠. 시장과 같이 가야죠. 오히려 시장보다 내 종목이 더 강한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지수가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하락한다. 한두 번은 이렇게 엇박자 날 수는 있지만 두어 번 이상 계속 지수와 종목이 엇박자 나면 그 보유 종목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내 종목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지수 상승과 같이 가는데 지수보다도 좀 더 강하게 간다라는 것은 일단은 믿고서, 시장을 믿고 한번 종목을 같이 그냥 내비둬 보는 겁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고객들이 가장 많이 연락이 온 것이 뭐냐면, 카프로를 이미 매도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요때 매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때. 그렇죠? 좀 아쉽지만 다음에 눌릴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는 자리에서 그 지수의 내는 자리에서 시장의 어떤 대장주격인 이런 종목들은 쉽게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응은, 시장은 신고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매일매일 내 종목보다도 지수를 확인하자. 지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상승하면 상승하는 거고요. 하락하면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와 내 종목을 같이 비교해 보는 이런 버릇을 습관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코스피 지수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최근에 어떤 이야기가 좀 나왔냐면 뭐라고 할까요? 레버리지,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 어떤 매력이 조금 더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것을 근데 ROE라는 지표로 좀 보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한번 재미는 없지만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ROE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죠. ROE라는 개념은 그쵸? 어떻게 할까요? 그 자본, 그죠? 자본분의 순이익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진 자본으로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이냐. 근데 이것을 마치 어릴 때 산수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거든요.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자산 대비해서 매출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자본 대비해서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지우면 어릴 때, 그죠? 결국엔 자본과 그 순이익이 이렇게 남는다. 이것을 이제 ROE라고 하고, 이 ROE의 뼈대가 이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도 풀어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도 풀어서 따로따로 떼볼 수 있다. ROE에 기여를 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보면 요 위에 거 매출분의 순이익을 보통 순이익률이라고 합니다. 순이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산을 매출과 비교하는 것을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합니다.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내 자본이 있고 자산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레버리지라고 흔히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산이라는 것은 흔히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흔히 뭐 재무상태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에는 재무제표라고 하나요? 재무상태표라고 하나요? 그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산 안에는 부채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채와 자본 이렇게 늘 같이 묶어서 이것을 이제 자산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시간이 좀 되면 이 기초적인 재무제표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재미없는데 나중에 재미없는 사업보고서 보는 방법이라든지 재무제표 이야기를 하면 아예 주무실까봐 좀 두렵기도 하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려는 것은 이 부분을 떼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영업 활동이 아닌 이쪽, 그렇죠? 영업 활동이 아닌 이 레버리지만으로 ROE라는 이 비율을 왜곡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곡. 왜냐하면 이 자산이라는 거, 이 자산이 높을수록 ROE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ROE가 높아지는 거. 이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 ROE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과
자산이라는 이 레버리지 항목을 따로 떼서 봐보자라는 거고, 이 자산이라는 거 항목 안에는 부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분자가 높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라는 비용,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것을 이 자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산의 개념이 아닌, 그죠? 자본의 개념이 아닌 부채라는 것을 활용해서 ROE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왜곡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ROE를 볼 때. 그래서 사실은 적절한 이런 레버리지, 부채를 활용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사업이 확실하게 10%의 수익이 나,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한 3%의 이자를 내고서라도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레버리지는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글로벌적으로, 그죠? 이제는 긴축 기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 때는 그 ROE에 대해서 이 높았던 ROE의 왜곡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금리가 아주 낮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ROE를 높였다라면 이제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 어떤 상승에 따라 이 ROE의 영향이 레버리지 효과가 좀 적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총자산 회전율,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재미없지만 자본을 이제 자산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이렇게 하죠. 그 자기 자본을 얼마나 자기 자본으로 순이익을 내는지를 ROE라고 하는데, 이것을 매출과 순이익을 비교를 하기도 하고 자산과 매출을 비교하기도 하고 자본과 자산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 효과, 이 부분을 빼고서 한번 봐보자. 이 부분을 빼고서 이쪽 가지고서 괜찮은 어떤 나라는 어디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뭐 다 재밌진 않겠죠. 주식을 하다 보면 재미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보다 보면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거 이 빨간 ROE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값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적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이만큼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도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 빼고 나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레버리지 왜곡 현상이 덜하다라는 의미예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쵸? 근데 이것을 한번 좀 뒤집어서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ROE가 높아지면 PBR의 매력이 좀 부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이 이런 왜곡 현상을 좀 덜어줬을 때 금리에 따른 어떤 레버리지에 대한 것들을 좀 떼놓고 본다면 좋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애들이 확확 달리고 있을 때 이상하게 조금 못 달리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신고가가 나왔기에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신고가를 낼 때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진득하게,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좋아야겠죠, 실적이. 좋다면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오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절대평가이지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하는 게 있다 보면, 저쪽에서 어떤 종목이 쭉쭉 올라가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내 거를 팔고 얘를 사든지 아니면 더 사든지 해서 종목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보통. 그래서 내 종목과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종목과 다른 사람의 종목을 비교해서 마치 서로 비교하는 어떤 게임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은,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식 하나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이 주식과의 수익률에서 내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란 주식, B 주식, C 주식 이것들을 비교하는 게임이 아니고요. 나랑 이 주식이 1대1로 붙었을 때 수익에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고독한 늑대 이런 이야기, 고독한 늑대라고 했나요? 울프라고 했나요? 그죠? 이런 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조금 외톨이처럼 좀 진득하게 좀 고지식한 그런 어떤 원칙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좀 안 들어야 될 때가 좀 많아요. 남의 이야기를 오히려 좀 안 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내 원칙을 내가 잘 지키고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종목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에서 이겨서 수익률이 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조금 어겨지면 종목이 계속 많아집니다. 많아지면 결국엔 실수가 많아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지수 신고가와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ROE를 통해서 좀 보니까 한국 지수가 괜찮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드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좀 업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황 쪽이 어느 쪽이 있을까 한번 보자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그냥 업황만 보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더 큰 테두리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바운드 관련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관광객들의 어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먼저 크게 보고 그거에 맞는 업종은 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고요. 2017년도에 외국인의 총 입국자가 10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1000만 명. 근데 이 중에서 유커가 중국 쪽이 417만 명 정도예요. 꽤 많은 비중이거든요. 그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이런 쪽보다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것이 2017년도에 어떤 바닥을 좀 찍은 부분이에요. 이것이 2018년도에는 어떤 어떤 분석이 나오냐면, 입국자 수가 1000만 명이 아니라 1657만 명 정도가 한 50% 이상이 늘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커만 400만 명이 아니라 700만 명 정도로
늘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됐을 때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그러면은 어느 쪽을 좀 봐야겠구나라는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다음 달에 2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죠? 중국의 춘절이라는 어떤 연휴가 있죠. 그리고 2월 9일부터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앞으로 와야겠네요.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평창 올림픽이 요때 시작을 하잖아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중첩되는 기간에 어떤 회복세가 좀 뚜렷해질 것이라는 어떤 좀 기대를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은 그죠? 지금 중국 쪽에서는 그 중국 국가 여유 총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관광 규제가 좀 있지만 이것이 지금 베이징이랑 산둥 지역 쪽에 어떤 허가된 단체 관광객이 실제로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베이징과 산둥이라는 지역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그 타 지역으로 허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좀 분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이쪽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은 당연히 화장품이겠죠. 첫 번째. 그렇죠. 일단 화장품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일단은 첫 번째 면세점 매출이 27%예요. 면세점이 27%. 그죠? 단일 채널 가운데 가장 높고 두 번째는 중국 현지 시장의 비중도 한 20% 정도. 그래서 20%가 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좀 보여질 거라고 보고 과거에 아모레가 크게 상승했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뭐 과거처럼 그렇게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아모레 차트를 봐볼까요? 그렇죠? 잘 안 보이시죠? 주간 차트로 한번 요 월간 차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월간 차트를 보면 이때 강했죠. 그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30% 이상의 조금 하락 정도로 좀 보이긴 하는데 30%가 넘네요. 그죠? 하는데 저는 꽤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했던 거 요 자리가 사실은 되게 무서운 자리로 보이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종목이 있다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쭉쭉쭉 하락을 충분히 보였고 여기서 1차 상승이 나왔고 두 번째 눌렸고요. 그렇죠? 두 번째 눌렸고 세 번째 이제 갈 때 매수 돌파 2차 매수. 월간 차트를 보면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보면 이 묵직하게 지금 올라오는 것이 하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모레퍼시픽을 대장주로서 어떤 지표로서 활용해 볼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스맥스. 코스맥스 역시 좀 봐야 됩니다. 코스맥스 역시도 아모레와 좀 같은 패턴이에요. 과거에 하락을 이렇게 쭉쭉 왔고 바닥을 잡았고요. 1차 상승했습니다. 했고 두 번째 눌리고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겠죠. 1차 매수, 돌파 매수. 그렇죠? 그래서 월간 차트상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어떤 모멘텀과 맞물려서 차트랑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도 괜찮게 요 정도 또 좀 괜찮고요. 종목을 좀 뭐 몇 개를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얘기를 해보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잠시만요. 클리오라는 종목도 한번 봐볼게요. 클리오라는 종목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 잡힌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간 차트로 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모레 코스맥스,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 제이준 코스메틱은 고객분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때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제이준 코스메틱은 이 제이준 코스메틱만으로 차트 분석으로 주식을 하는 것보다 대장주인 아모레가 가면 다 갈 겁니다. 뭐 연우라든지 제이준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애들 다 같이 따라갈 거거든요. 한국콜마라든지. 그래서 아모레를 직접 매수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이것을 지수로 보고 얘가 갈 때 실적이 강하고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현재로선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코스메카 코리아랑 한국콜마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긴 하는데요. 꼭 저평가되어 있다고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는 거겠죠. 연우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맥스라든지 클리오라든지 이 정도의 종목을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보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우를 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연우라든지 네오팜은 약간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빼서 얘기를 좀 드려보겠고, 이 정도를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더 이상 매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호텔신라라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올라왔죠.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갔어요. 그래서 이게 쭉 하락했던 종목이 보내주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매수했던 부분이 과거에 요기 때 매수해서 요때 매도했고 지금 두 번째 이제 매수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를 한 요 언저리까지를 보는데요. 전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보자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믿고 가봐야죠. 일단은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현재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로 꽉 차 있고 기관들만 조금 더 들어오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가는 동안에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겠지만 그 실적이 워낙 많이 호텔신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한 14만원 정도는 한번 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그때의 어떤 매도 사인이 미리 나갈 수도 있고 먼저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뭐 추가 매수를 뭐 해보면 더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종목들을 월간 차트, 주간 차트, 월간, 주간, 일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으로 한번 봐볼게요. 아모레 G도 봐보고, 그쵸? 비슷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같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코스맥스도 지금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 검은색 선이 이렇게 되고 빨간색 선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검은색 선이 이렇게 와 있고 이 빨간색 선이 이렇게 와 있거든요. 들려 나가면 세게 갈 수 있습니다. 세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아직은 조금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다 2017년도에 최바닥을 찍었습니다. 최바닥을 찍었고, 이게 기저효과라는 것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 관광객 수도 데이터로 보면 갑자기 오다가 2017년도에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2017년도에 이렇게 돼요. 갑자기 이빨이 빠진 것처럼.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다시 가거든요. 근데 보통 요때 주가가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과거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중국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관광하는 중국인 대상으로는 그 무비자 입국을 조치도 무비자 입국을 결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들. 그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과거에도 비자 문제들을 이렇게 조금씩 해소해 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업황들이 꽤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사실 이런 쪽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쪽 중국인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근데 일단 오늘 화장품 쪽만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 제이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 한 회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지금 팔까요? 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아무래가 가면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내가 매수한 것보다 수익률이 20% 정도 이렇게 낮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익을 보존하는 게 우선입니다. 보존. 아이고. 이익을 보존하는 게 우선인 거고요. 그래서 이익 실현을 기분 좋게 해도 되는 거고요. 이익 실현하기 아깝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따라가면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죠. 그죠? 트레일링 스탑을 따라가면서 좀 손절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점 대비 뭐 한 5% 이상 빠지면 뭐 매도할래, 혹은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 매도하겠어. 이게 무언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계속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트레일링 스탑이 별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주식이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갈 때 한 며칠 전 주가로 해가지고 여기다 손절을 걸어놓고, 또 주가가 이만큼 가면 여기다 손절 걸어놓고, 주가가 이만큼 가면 손절 걸어놓고, 이렇게 가면 손절을 걸어놓고, 주가가 빠지면 자동으로 매도. 그러면 이 뒤에 거는 못 먹는 거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수익은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일단은 내가 산 종목이 20% 정도 이익이 났으면 이익을 보전하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아모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면 손절을 조금 어느 정도 잡으면서 따라가야겠죠. 너무 가까이 잡으면 매도 당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모레 G를 지수처럼 활용해 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코스맥스,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이게 한번 시세가 한번 분출할 것 같아요. 한번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무서울 정도로 몰려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첫 변동성에서 튀어나왔거든요. 확대해 보면 이런 거 있죠. 시세가 이렇게 오다가 모여지다가 툭 하나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조정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거 한 번만 탄력 받으면 다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기에 외국인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가능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화장품 쪽에는 좋은 애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44분이네요. 그리고 저희 한 회원께서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삼성전기. 이게 삼성전기라는 것이 좀
지금 좀 무서워지기도 하면서 지금 애매한 이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이 삼성전기는 이 일간 차트에서 보듯이 이 자리 구간, 그죠? 이 구간을 넘어서야 안심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아래 구간 미만으로 오면은 매도를 할 겁니다.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저희가 이걸로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해 놓은 상태긴 한데요. 실적은 당연히 좋죠. 실적은 당연히 좋지만 삼성전자와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버텨주고 조금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처럼 반등을 좀 최근에 좀 어제 건 좀 빠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회복해 준다면 그렇죠? 아마 삼성전기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과거에 이 11만 원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거를 돌파하는 날은 조금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아래로 돌파하는 날은 미련을 버리고 그냥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안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실적이 2017년도보다 2018년도의 실적이 2배 이상 만약에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손절은 해야죠. 그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종목에 비중이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비중이 왜 많아졌을까요?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비중을 많이 실었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더 오르겠지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졌겠죠. 확신, 상승하겠지. 근데 보통 여기에서부터 초보자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나눠지거든요. 보통 초보자들은 종목을 비중을 맞추지 못합니다. 비중 조절을 거의 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주식을 아주 오랫동안 안전하게 잘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내가 비중을 정한 대로만 딱 매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한 종목에 10%씩 비중만 실고요. 5종목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한 종목에 20%를 넘지 않는 비중을 실어요. 왜냐하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종목에 이 정도의 비중 60%를 만약에 실었다라면 이것은 내 자신이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 체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욕심이 생겼거나 그죠? 투기의 욕심, 돈을 급하게 벌어야 된다거나 뭔가 평정심을 잃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거기서부터 보통 작은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중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항상 물어볼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종목을 사는데 비중이 많아서 고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그렇죠? 단순하죠 문제는. 그래서 한 종목의 비중을 20% 이상 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한 종목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 비중 실으면 사실은 뭐 적당합니다. 적당한 것이고 20%까지는 저는 맥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로 삼성전자 이런 이야기도 또 여쭤보셨는데 실적이 발표가 제가 최근 1월 30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적이 발표돼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통계도 없습니다. 통계도 없고 아니면 이 회사를 믿는다면 단기 어떤 변동은 참고 버텨볼 거야 하고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와 무관하게 이 채널선을 이 안이라면 버텨볼 거야라는 겁니다. 이 채널 구간 아니라면 버텨볼 것이고 그렇죠? 위로 가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고 아래로 가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차트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것이 참 불안하면서도 좀 신기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변동이 이렇게 너무 모여지면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적 믿고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실적 믿고 다른 거 믿는 게 아니고요. 오직 실적, 그리고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 보고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비중이 많으면 비중을 반드시 한 종목의 비중을 10%, 15%, 20% 이상 많이 보유하시면 밤에 잠이 안 오실 겁니다. 출렁출렁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거고, 주가가 출렁이면 비중을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의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솔직한 심정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좀 관심 있게 봤던 종목과 실적 관심 있는 종목 하나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벌써 50분이어서 시간이 부족하네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도이치 모터스라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일단 변동성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요. 일단 추적하면서 얘가 어떻게 앞으로 변하는지를 한번 보시는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거의 2배 이상 늘거든요. 2018년도에. 그럼 뭐 당연히 좋아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과거에 2011년도에 전고점 빼고는 지금 전부 다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얘한테 남은 거는 전고점 8,380원, 현재 7,100원 정도 하는데요. 이 위에까지는 한번 타치하러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상방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이 회사의 실적 좋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스토리도 좋습니다. 사실 스토리도 좋고 실적도 좋고, 거기다가 수급, 외국인들이 계속 모으고 있어요. 계속 수급 좋고, 그 다음에 차트는 지금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뭐 좋은 거죠. 그래서 도이치 모터스란 종목이 오늘 사실 너무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뭐 충분히 매수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오늘 자리가 거래량, 오늘 하루 1일 거래량이 평균 한 50일 동안의 거래량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거래량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날이었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카. 이 메카로, 예전에 메카로닉이라는 회사였었거든요. 메카로,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바뀌고 나니까 저도 가끔 좀 헷갈리는데, 메카로라고 해가지고 새로 신규 상장했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상장한 회사인데요. 일단 이 회사의 실적만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실적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잠시만요. 일단은 뭘 먼저 봐볼까요? 이 회사의 2018년도의 영업이익은 40%, 영업이익률이 40%, 그리고 순이익률이 30%대. 그쵸? 제조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40%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죠. ROE가 70%.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숫자이거든요. 이거는 매출이 폭발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매출이 폭발했다라는 거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메디톡스처럼 ROE가 50에서부터 계속 하락하면서 주가는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ROE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회사, 큰 회사, 이거는 과거에 작은 회사들이 커질 때 보통 이렇게 매출이 뭐 10배씩, 3배씩 커지는 회사들에서 나타나는 ROE 왜곡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ROE를 조금 제하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ROE가 일반적으로 25% 혹은 뭐 30% 정도 이상 되는 회사는 오히려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은 말이 안 될 정도의 강한 실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보통 이런 걸 볼 때 제가 여태까지 많이 강조를 좀 했던 거는,
뭐였냐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일단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자세히 보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도 늘고 순이익도 늘면 좋다. 이건 당연히 기본이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EPS. 우리는 회사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PS를 보자. EPS가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느냐. 그리고 ROE가 매년 플러스 되느냐. 요 정도만 봐도 좋은 회사들은 좀 많이 거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가끔 이래도 약간 좀 이렇게 봐도 속을 수 있을 부분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현금 흐름을 보면 조금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는데요. 과거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만 봤다면 속았을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있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과 그죠? 영업활동 현금,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같이 봐줘야 돼요. 순이익을 볼 때는. 왜냐하면 순이익에 있는 그 회계상에 표시된 숫자와 진짜 회사에서 돈이 만들어지는, 진짜 돈이 도는 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운전자본이 많아지면 당기순이익에서는 플러스가 나와도 회사는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현금이, 그러니까 유동비율이라고 하죠. 보면 다 유동비율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동비율이 600%면 꽤 큰 겁니다. 뭐냐면, 유동비율이라고 하면 뭐냐면, 1년 안에 갚을 돈, 그죠? 1년 안에 갚을 돈이 빚이 있고, 그죠?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내 돈, 내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1년 안에 갚을 돈이 1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한 300억 정도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요. 순이익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내 돈 300억이 있는데, 만약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한 500억 정도 된다 이러면 부도납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흑자부도, 그죠? 흑자부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서 반드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같이 봐야 되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이 밑에 있는 당기 순이익의 괴리가 너무 커지는 회사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일별 그 항목, 계정 항목들을 좀 분석하는 것을 한번 좀 하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맛배기로만 좀 표현을 해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본 것은 뭐였냐면, 손익계산서를 좀 많이 본 거예요. 그렇죠?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흔히 재무상태표라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거예요. 저번에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회사를 어느 방면에서 보느냐, 어디서부터 보느냐, 지금의 모습을 보느냐, 과거의 모습부터 보느냐, 뭐 이런 차원인 거고, 결국 하나를 보는데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 건데요. 보통 재무상태표에는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자산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것을 또 나누죠. 부채라는 항목과 자본이라는 항목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뭐 나 100억짜리 자산을 보유한 회사야 라고 하면, 그래 멋있다. 그러면 너네 그 100억을 어떻게 가져온 거야? 부채 50억과 주주의 돈 50억으로 만든 회사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이거 애울 때는 뭐 이렇게 또 애웠거든요. 이 자산 안에는 뭐 이렇게 애웠죠. 뭐 당자 투유무 뭐 이런 식으로도 애웠었어요. 당자 자산 뭐 그죠? 당재 투유무 그죠? 당자 자산, 재고 자산, 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뭐 무형자산 이렇게 해서 뭐 이것을 비유동자산이다, 이것을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애우기도 했는데요. 애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부채에도 뭐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 자본이 중요하죠. 이 자본 항목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손익계산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런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에는 매출액이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순이익이 나오는, 이것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본 항목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것과 순이익, 당기순이익이라는 항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마치 현금 일기장 쓰듯이 현금 흐름을 쭉 쓰는 것들을 현금 흐름표.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고객분들에게는 몇 가지, 뭐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EPS, ROE 보는 것까지는 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손익계산서의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셨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볼 거는 현금 흐름표를 좀 보고 재무상태표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를 조금 다각적으로 좀 봐야겠다라는 거. 그래야지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흔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BPS나든지 뭐 ROE라든지 뭐 ROA라든지 에비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씩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메카로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신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이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뭐라고 하나요? 그 방막 증착용 화학물질, 그죠? 전구체라든지 뭐 히터블록이라든지 웨이퍼의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공급하는 이런 기능성 부품들, 이런 것들을 좀 독점적으로 좀 취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사업에서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온다는 것은 독점이라는 소리입니다. 거의 시장 점유율을 다 잡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회사가 인재 상장을 했고, 상장한 이후부터 사실은 그 당시부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거의 하락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직은 바닥에 있는데요. 만약에 그리고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반도체 관련한 뭐라고 할까요? 소모품들을, 그렇죠? 소모품 부품주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상황이 만약에 돌아 나간다면 그때는 이 메카로, 예전에 메카로닉이라는 이 회사를 접근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의 주가는 4만 원대이긴 한데요. 저는 일단 6만 원 정도가 목표가로 설정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약간만 해소가 된다면 1차적으로 6만 원은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게 1차 목표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상장을 해서 지금은 꽤 많이 변동성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매수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표화해서 보면서 같이 좀 흐름을 보자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1시간 넘었네요.
이 정도로, 왜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많지만 또 많이 이야기를 하면 매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닥이야,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닥인지 아직 땅굴이 더 한 번 있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일단 충분히 물량이 소화되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좋은 회사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대표격인 어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애들에서 매기가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되고, 그런 분산된 에너지들이 지금 그 분산된 에너지 이 매기들을, 그리고 그 매기들이 그 중에서 기관들은 지금 많이 매수를 해놔야 되거든요. 현재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매수의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찾는 애들은 영업이익률 높은 것들, ROE 높은 것들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이 회사는 거의 이쪽 업종에서는 거의 탑급이거든요. 탑급인데 인제 상장됐고 업황의 흐름이 지금 트렌드가 조금 꺾여 있어서 주목을 못 받았던 거였고, 반도체 쪽이, 삼성전자 쪽이 좀 돌아 나간다면 얘네는 소재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7시면 지금 시간이 꽤 됐네요. 오늘 날씨도 많이 추웠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춥다고 하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회원분께서는 혹시 저희가 바쁠까봐 미안해 하지 마시고, 저희가 추천한 종목 이외에 다른 종목들을 분명히 보유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근데 저희가 바쁠까봐 전화를 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주셔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면 좀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리산에 계시는 저희 그 고객분이 또 전화를 한번 좀 요즘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에 속초에 계시는 병원 원장님 있거든요. 속초에 계시는 병원 원장님 아실 겁니다. 그쵸? 조금 성격이 좀 급하셨던, 하지만 열정적이신 병원 원장님도 한번 통화를 좀 다음 주에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회원분들 중에서 그 다음에 야식 하시는 사장님이 또 계시거든요. 야식 쪽에 신자 뭐뭐의 성함 가지신 분도 요즘에 그 트레이딩 어떻게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문자라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좀 이 정도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